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도시를 돌며 군사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논의가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이 기술 이전을 받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늘 9시부터 총투합에 돌입합니다. 광역전철, 고속열차, 일반 열차의 운행 차질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북러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어제 열린 가운데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을 시켜서 우주로 보낼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 회담장에 30분 일찍 나와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는 등 러시아 외교사의 보기 드문 환대로 북러 밀착도 과시를 했습니다. 첫 소식 김자민 기자입니다. 로켓 단지를 둘러보며 러시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던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판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저게. 김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 원리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원한다면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첨단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길 원하는 북한으로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손에 쥔 셈입니다.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푸틴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이어진 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Напомню, что именно наша страна была первой, кто признал суверенное независим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양국 정상은 우주기지 도착부터 회담 후 이어진 만찬까지 총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러시아 극동 지역 도시들을 돌면서 전투기 제조 공장 등 이 군사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주산업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러시아 군사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토크로 모두 러시아 극동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는 전투기를 제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비롯해 잠수함 건조시설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도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태평양 함대사령부와 극동연방대학교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는 러시아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북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렇게 밀착하는 북러 관계에 국제사회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인잔을 든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이 건배사를 나눕니다. За здоровье товарища председателя и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푸틴 동지의 건강을 축원해서 위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나란히 의전용 리무진에도 올라탑니다. 북한의 비축 탄약은 최소 100만 톤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가 이를 건네받는 대가로 북한의 ICBM 완성 단계 기술을 이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두 나라에 대해 고강도의 추가 제재도 시사했습니다. We, as necessary, can impose costs and consequences. But I also think it's having the effect of further isolating these countri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Russia is increasingly desperate. Desperate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Ukrainians in pushing them back. Desperate because th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적인 제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잃을 것 없는 왕따들의 만남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의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이건 러시아가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립 서비스의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필요한 것은 위성 기술이고 그들이 2번 실패했던 위성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고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 우주인을 보내는 건데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큰 필요가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보다 좀 중요한 것은 어제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만난 게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절묘하게 장소를 정했어요. 네.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의 가장 그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상징성. 어제 계속 보여준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일종의 불량 국가로서 고립이 있지만 서로는 협력한다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실질적인 협력의 모습인데 네. 앞에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우주 기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뭐 우주인을 보낸다 아니면 위성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회색 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이 위성을 쏠 때 쓰는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은 분명하게 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예. 약간의 그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약간 회색 지대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잡은 거고요. 아. 또 하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우주 강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김정은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곳을 방문함으로써의 어떤 자신의 그런 그 열망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주 비행사 양성 회색지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이나 ICBM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ICB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보면은 소련 시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소련과 러시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우방국 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첨단의 기술을 이전해 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기술을 줄 가능성 크지 않고요. 예. 다만 위성 관련돼서도 북한이 위성의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성 자체거든요. 특히 거기에 있는 뭐 카메라 렌즈라든지에 대해서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다 확인을 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부품이라든지 일부 기술의 이전 정도는 가능하지만 예. 정말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어떤 걸, 뭐 포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어제 모습을 보면 사실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늘 지각을 예. 하는데 그 전날 와서 30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40초 동안 뭐 악수하는 모습 다 나오고 예.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또 발표도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분명히 푸틴의 초청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쟁 물자가 지금 거의 소모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가 최대 하루 10만 발의 탄약을 쓰고 있는데 이 탄약을 공급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이 무기가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런 무기를 받아야 즉각 활용이 가능한데 전 세계적으로 또 그것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한국은 마찬가지로 지난 한 70여 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군수물자 탄약에 대한 비축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틴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을 위해서 그 북한을 그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나라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크렘린국에서는 이제 양국이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한 영역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공개를 하는 순간 북한과 러시아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로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포탄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위성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이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동의해서 통과된 그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라는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지만 그것을 동의해서 한 것을 지금 와서 다 어긴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아주 심각하게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이 지위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들이 뭐 그 포탄이나를 서로 교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까 우리 김자민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김정은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동쪽 도시를 돌면서 군사 시설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보여야 됩니까? 뭐 콤소몰스크네 나무레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갖는 거기에는 군사 시설, 특히 전투기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그 전투기는 매우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29 같은 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30년, 40년 된 거거든요. 그나마도 제대로 부품이 없어서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러시아에는 이 부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호의 Su-35 같은 것을 갖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그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뭐 최소 수준 이상으로 본다면 그런 부품들, 북한이 필요한 부품들을 제공해서 최소한도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판단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모든 군사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게 정말 확인이 된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국제사회 비난에도 북한과 러시아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정작 방북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해외에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중국을 가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극진히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어제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 그 타이밍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또 미국이 말하는 응분의 대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그 최근에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을 전체를 보고 있으면 북한이 외교 문법과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 문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공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 두 발은 KN-23, 24로 생각이 되는데 둘 다 핵탄두 탑재 가능한 그들이 말하는 실전 배치된 미사일들입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뭐 선대 때부터 지도자가 해외를 간 사이에 이렇게 도발한 것은 이것도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동안에도 미사일을 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자신들 군사력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5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조건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것이 꼭 뭐 핵 위협은 아니고 재래식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없더라도 만약에 김정은의 그런 돌아다니는 동안 안위가 건드려지면 자신들은 이런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이런
핵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들은 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건 매우 공격적인 위험한 행보죠. 그렇군요. 네. 러시아 외교 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푸틴이 굉장히 전날 도착해서 30분 일찍 그 자리에 나가서 계속 환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많은 분들이 이 러시아 특히 푸틴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얼만큼 러시아가 지금 위궁한 상황에 예. 놓여 있느냐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이만큼 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치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다. 예. 그러면서 어제 보여준 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도 다 쫓아다니면서 예. 설명을 하고 본인이 또 설명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찬장까지 다 이어지는 예. 또 예. 그뿐만 아니라 수행원을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중을 두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현재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예.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필요성인가?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필요한 예.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더라도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그랬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였고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인 필요성은 그렇지 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다면 예.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같은 모습을 예. 보일까? 예. 근데 저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네. 북한은 최대치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러시아가 몰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김정은도 과거에 보면은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가서 메모하고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만큼 거긴 우주, 우주에 대한 자신에 겁니까? 대한 그의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스스로 네. 표가 우주 강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성 발사도 계속해서 뭐 본인의 사업으로 현지 지도, 김주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서둘러서 계속 2번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나는 우주 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행위고요. 2번째는 선대는 이런 우주 개발을 못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 했다라는 그런 업적이 필요하고 3번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북한의 쌀값이 1kg당 뭐 거의 7,000원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지난 5년 사이에 제일 높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어려울수록 뭔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목적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도 러시아에 좀 며칠 머물면서 계속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비워놔도 되는 걸까요, 평양을?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자신감이죠. 아. 더군다나 현재는 이 외부 환경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고 예. 또 계속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한미일 또 이 나토 국가까지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마도 이번에 김정은의 그 방러 해외 순방 이 시간은 아마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기간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비운다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북한의 일종의 자신감을 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엔 철도노조의 파업 소식에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잠시 후인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한시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KTX와 수도권전철 등이 최대 60% 감축 운행될 예정이어서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인데요. 이 기간 하루 평균 KTX 109개, 수도권전철 520개 등 총 884개 열차에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에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KTX와 SRT 노선 분리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KTX, SRT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1, 3, 4호선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하루 18회 늘어나고
비상열차도 추가로 편성됩니다. 또 출퇴근길 버스 집중배차 시간도 30분씩 연장됩니다. 노조는 파업 기간 국토교통부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문체부 장관은 유인촌 전 장관을, 여가부 장관은 김행 전 비대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전문적 경험을 갖춘 실전형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삼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35년간 군에서 수도방위 사령관과 합참 차장 등을 지냈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종섭 장관 탄핵 움직임에도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며 새 장관 임명까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 기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으로 경질이 예고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발탁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에 이어 내년 총선에 나설 국무위원과 참모진 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 야당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요청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된다. 박범계 의원은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감사원장을 피의자로 부르는 과정에서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가지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데 관장들을 상대로 그로테스크라니 하라고 수사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박 의원 발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언쟁이 오갔습니다.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우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박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자리를 나가자 여당은 위원장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단식 2주차에 들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 장소를 국회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한 이 구속영장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 단식 14일 차에 들어선 어제 민주당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도 상당하여서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신체 기능 저하 상태에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주변에서도 만류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장소를 옮기면서
단식 의지는 이재명 대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대표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심각하죠. 근데 원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구가 없고 달리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출구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탈출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그 반일, 그다음에 이제 검찰 소환, 뭐 검찰 독재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 항쟁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네네. 그 명분 자체가 약하고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어떤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그런 단식이라든지 검찰 소환에 대한 투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패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항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기 국회 시즌인데 그렇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또 예산 심의도 그렇고. 예. 근데 지난번에 야당의 대정부 질문 성공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오히려 출구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마땅치 않고 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야당의 기능마저 상실한 상황으로 몰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로 단식 15일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류하라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쯤 되면 좀 김기현 대표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건강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식이 15일째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누구 하나 찾아오기는커녕 처음부터 단식을 되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단식의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단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물론 단식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오래 하고 있으면 그래도 누구 한 번쯤 와서 이러지 말고 단식을 그만두고 우리 함께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합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전혀 그런 기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전에 단식을 직접 해봤던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나 아마 이정현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걸 아니까 그래도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정치적인 이런 대결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특히 대통령 용산이나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치 무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출구가 필요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단식을 그만두십시오.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인정, 인지상정 그리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을 이끌고 가야 될 그런 하나의 그 사람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주변의 만류에 대해서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는 계속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민주당 인사들이요 연일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단식장을 찾는 목적이 이거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른바 눈도장 찍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의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소속 그 국회의원들은 찾아가게 돼 있죠. 그거는 뭐 저는 인지상정이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니만큼 내년 총선 대비해서 뭐 그런 눈도장 찍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당이 내부로 더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당 대표가 단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단식의 그 기간이 점점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점에서
개혁을 또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인간적으로. 당대표는 굶고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더 골마 터질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당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 당대표만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식장을 찾아가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둘이 많이 부딪혔었잖아요. 초현실적으로 기괴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저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전 두 가지의 상반된 면으로 다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우리가 멀리 볼 때와 직접 정말 단식해서 수척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꼭 내가 그 사람을 뭐 지지하거나 가깝지 않더라도 순간 보면 좀 감정이 울컥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감정이 뭐 북받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나중에 뭐 회복식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또 멀리서 보는 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저희 가서 울고 있지? 약간 좀 뜬금없다. 그런 두 가지를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사자 입장에서 현장의 감정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뭐 언론이나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아니 뭐 그러면 이전에 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잘하지 이제 와서 갑자기 울면서 뭐 회복식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좀 뜬금없지 않느냐. 저는 뭐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4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면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판단도 어려워지고 몸도 많이 아프겠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야당이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하던 차에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 개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단식 중에 야당 대표로서 당무 수행은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이걸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을 추진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7일 동안 업무를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홍수 피해 때문에 거의 50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더더군다나 국방장관입니까? 국방장관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지금 뭐 무기를 밀매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에 있어서 필요한 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인공위성,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유성인데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방의 공백을 가져온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탄핵이 뭐 먼저 추진됐느니 나중에 추진됐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시도는 정말 멈춰야 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표를 향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분열과 혼란을 주려는 그런 정치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수사라고 봤을 때 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론으로도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게 참 야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정말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양측의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전략적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뭐 부결시켜야만이 우리가 뭐 검찰이 대응하는 것이고 가결은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2월달에 한번 부결이 됐고 그 후폭풍이 계속 있고 어쨌든 이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 한번 저는 종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재명 대표가 전혀 사법적인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사한테 가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훨씬 투쟁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강력하게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선택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김 대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예방이요. 2021년 3월 이후에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총선 7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라 더 관심이 집중됐죠.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집권 여당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굉장히 그 만시지탄인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굳이 내년 총선과 연결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국정 이슈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정치 활동,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당대표가 전직 대통령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요. 굉장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뭐 예상 뭐 야권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총선 대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수 집결, 아까 대동단결이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이 대동단결을 통해서 총선을 가겠다. 이 저는 전략이 확실하게 쓴 것 같고요.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발언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하는 방식이 뭐 집도끼를 확실히 잡아서 보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념 전쟁을 하겠다. 저는 그걸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로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보수 인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뭔가 보수부터 다지자 이런 건 저는 총선의 그 전략과 행동이 좀 실행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결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명박, 이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보폭 행보를 조금씩 넓히고 있는 모양새죠.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지인들을 만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국정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면은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그 후보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나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보수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관여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과연 그 진보 쪽에서 단합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내년 총선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총선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을 빌려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겠습니다만은 그건 또 자유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하고 연결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는 그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앞서 뭐 사법 처리까지 된 두 분 전직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이 비교하는 거는 말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가장 최근에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그 이 전 정부의 어떤 전체랄지 예. 성과랄지 그리고 최근에 역사 논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같은 차원에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뭐 민주당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선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 그렇게 봐야지 뭐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 더 이상의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게 정치 관여죠. 알겠습니다. 정치 피력, 이제 의견 피력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자체도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 행보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행동을 정치적이다라고 또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은 이 이른바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 위협을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흉기를 왜 들고 다니셨어요? 롤스로이스 장과 어떤 관계세요? 피부과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한 말씀 해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 강남구 신사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심을 계속 잡으려는데 본인의 성격을 다리를 떨면서 형사들이 제압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요 뭐 이런 말 받고 있죠.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들여다보는 한편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이른바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을 하던 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던 3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이른바 이 람보르기니 남성이 구속이 됐죠.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해서 취한 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주 이상했었어요, 몸이. 자, 저런 몸 상태로 어떻게 또 운전까지 가능했던 건가요? 일단은 자동차는요,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규정하냐면 뭐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번 롤스로이스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가지 않는 측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남성이 범행 전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수면 마취를 받았고요. 범행 이후에도 병원에 들려서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진료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케타민이나 플로포폴 같은 이 마취제, 의료용 마취제에 중독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이런 방식으로 진료 목적을 빙자해서 투약받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추가적인 이제 수사를 해보면 실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 피부과 이런 진료를 통해서 투약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아마 예상키로 이 부분에 대한 중독성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이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도 사고 당일에 이 병원에 가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받은 것들은 다 괜찮고 불법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병원에서 치료 목적상으로 마약을 처방을 해도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그 롤스로이스 사건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10시 47분, 오전 10시 47분에 성형외과에 입원을 했는데 목적은 지루성 피부염 치료였거든요. 뭐 지루성 피부염이 별게 아니고 여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퇴원한 게 언제냐면 저녁 8시 6분이에요. 그러니까 9시간도 더 넘게 병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퇴원하자마자 4분 뒤인 8시 10분에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약물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검출된 약물이 미다졸람하고 디아제팜인데 이게 과연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약물인가?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그 해명도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그 전모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찰 이제 병원도 수사 선상에 놓고서는 마약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처방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마약류 관리법상 업무 목적 외 사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때는 이 판단 기준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빈도, 횟수 이런 게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이것은 진료 목적 외 사용이어서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시술 목적을 보죠.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어서 전신 마취, 수면 마취까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성분의 마취제를 사용했다거나 이 횟수나 빈도가 잦다거나 이 환자가 이런 중독성이나 은졸성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어떤 경고를 하거나 투약에 대한 중단을 얘기하지 않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 반복적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확실히 의사가 의료인이 처벌받는 경우는 관리대장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대장. 이 마약류에 관련된 그 의료품은 관리대장에 철저하게 시기, 내용, 일자, 처방 내용 뭐 다 정확히 기재돼야 되거든요. 아마 이 진료 목적 외에 사용해서 이 범죄 공범으로 가당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이 허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뭐 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음주운전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약물 운전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건 무슨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도로교통법 45조는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그 위반해가지고 운전했을 때에는 약물로 운전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년 이하 징역이 음주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약물 운전과 관련된 단속 규정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이제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학생 생활지도의 일부 내용이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청을 요청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자 욕설이 되돌아옵니다. 야간 자습을 권하자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갑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이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지 말라,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이 가방 한번 열어봐 이러니까 소지품 검사 인권 침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인권 조례가 충돌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선 여당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양화대교에 설치된 플랫폼에서 선수들이 18m 아래 한강으로 다이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비 내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이색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3명의 다이버들이 양화대교에서 한강으로 다이빙을 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궂은 날씨에도 선수들은 멋진 포즈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답게 여러 번 다이빙을 하는 동안 매번 다른 기술을 구사했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클리프 다이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똑바로 선 자세로 발부터 입수해야 합니다. 이번 다이빙은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로 세계 곳곳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는 글로벌 이벤트였습니다. 올해는 미국 보스턴, 프랑스 파리 등 5곳을 거쳐서 어제 서울 양화대교에서 대회가 열린 겁니다. 한강다리에서 거침없이 몸을 던지는 모습이 아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제 다이빙을 한 선수들 중에는 우리나라 선수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하이다이버 최병화 선수도 어제 마지막 순서로 나와서 멋지게 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최병화는 지난 7월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하이다이빙 종목에 출전했었는데요. 어제는 호주의 팬니시 선수와 함께 동시에 뛰는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던 최병화 선수는 두려움과 싸우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한의 스포츠에 도전하는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비는 그친 상태고요. 오후가 되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7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에선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호남 해안에, 내일은 강원 영동에 시간당 30mm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좁혀지겠습니다. 비가 일찍 소강 상태에 접어든 서울은 오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4, 5도가량 높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26도, 대구는 25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